여러분들과 1시간에 걸쳐서 위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베스트 위암팀과 함께하는 위암 정보기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어느 암이든지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진행성 암에 있어서는 한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팀이 움직여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치료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 팀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1978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거기서 수련을 받고 군의관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와서 연구강사 1년을 한 이후에 1987년 3월에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특히 위암을 치료하는 위암 치료의 외과 의사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재작년이죠. 2017년 11월 7일 날 제가 1987년에 처음 전임 강사가 된 이후에 1만 명의 환자분에 있어서, 1만 명의 환자분에서 위암으로 위를 전체를 드러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든지 하는 이러한 수술을 1만 예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전후무한 이러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2019년 2월 말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저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특임 교수로 임명을 하면서 10년간 일을 더 하도록 그렇게 저를 배려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이면 7분 내지 8분의 위암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3분의 위암 환자를 수술했고, 그저께는 2분을 했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외래 진료를 했고, 월요일 날은 이제 오전 오후 외래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이제 위 전절제,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을 2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기대 수명이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입니다. 물론 일본이 1위지만 우리나라도 5위 안에 드는, 2, 3위 안에 드는 이런 그 나라가 됐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82.7세입니다. 근데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한 6년 정도를 더 기대 수명이 긴데, 여성은 85.7세, 남성은 79.7세,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80년을 살아가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질환이 이제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본인이 암에 걸리고 또 친지나 친척분들이 암에 걸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률이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일생을 살면서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3사람 중에 1명이 일생을 살면서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은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암 환자입니다. 저도 5년 전에 후두암을 진단받고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만 5년이 되는 사실은 지금 암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암이 암은 우리 몸에 어디나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암 환자는 23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 새로운 암 환자가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만 명의 위암 환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위암 환자가 전체의 13%로 1위, 2위 암이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3위 암이 갑상선암, 4위가 폐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이런 그 순서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이 그 다음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질환이 1년에 20만 명 이상 매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암의 발생 원인이 뭐냐? 위암이라고, 암이라고 하는 병은 유전자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고 변이가 생겨서 결국 암이 발생하는데, 그럼 유전자 변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발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발암 물질이 특히 위암의 발암 물질 그러면 이제 먹는 음식과 연관이 되는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음식 안에 있는 발암 물질도 있을 거고, 음식이 좋지 않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다 보면 정상적인 정상적인 위점막세포가 이런 암 유전자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위암의 위험 요인 하면 일반적으로 음식이 중요한데 짠 음식을 오랫동안 장기간 먹게 되면 짠 소금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이 짠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정상적인 위점막에 변화가 와서 이 변화가 온 위점막은 음식물 안에 있는 발암 물질에 쉽게 노출이 돼서 암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짠 음식, 탄 음식, 우리가 또 음식 문화가 뭘 구이를 많이 해서 먹죠. 예를 들면 고기도 구워서 먹고 생선도 구워서 먹고 그러면 탄 부위가 있는데 그 탄 부위에는 발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이를 해서 먹을 때는 반드시 탄 거는 제거를 하고 드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담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 담배는 폐암이 아니고 위암에도 원인이 되고 방광암에도 원인이 되고 신장암도 원인이 되고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흡연, 연기 속에 담배 속에는 수십 가지의 발암 물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흡연한 그 연기를 통해서 우리 혈액 내로 이런 발암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몸 곳곳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헬리코박터가 이제 위암의 원인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은 사실은 우리 위 속은 강산,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박테리아는 살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마샬과 워렌이라고 하는 이 두 의학자가 보니까 위에서 균이 자라는 거예요. 균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 그 균의 이름을 헬리코박터라고 했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헬리코박터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해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 위궤양, 십이장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는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를 이제 이 위염을 우리가 걸리게 되면 이게 다 암으로 가는 게 아니고 80%는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고 별 문제가 없지만 한 20% 가까운 환자들에서는 위염을 유발해요. 근데 위염이 이제 잠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위염은 문제가 안 돼요. 위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위염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가만 놔두면 암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려요. 그렇지만 그냥 보통 일반 단순한 위염은 암으로 안 가요. 근데 헬리코박터 위염은 가만 놔두면 이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위염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위궤양,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위에 발생하는 암 중에 림프종이라고 하는 또 암이 있는데 위 림프종 중에 말토마라고 하는 그 림프종 중에 아주 약한 림프종인데 그거는 이 헬리코박터 위염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의 진단을 받으면 헬리코박터 위염이 있으면 제균 치료라고 하는 게 균을 없애는 치료죠. 항생제 같은 걸 이용해서 항생제를 써서 이제 그걸 죽이는데 그게 꼭 필요한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헬리코박터 위염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궤양하고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반드시 헬리코박터 위염을 치료를 해야 돼요. 또 아까 얘기한 림프종 중에 말토마라고 하는 이런 림프종은 이 헬리코박터 이 균을 제균하면 말토마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기위암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내시경으로도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헬리코박터 위염이 발견된다. 그런 분들은 제균 치료, 항생제하고 약을 먹고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림프종이 있는 경우 또 조기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한 후에 생긴 헬리코박터 위염은 치료를 해야 된다. 또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계 가족 중에 우리 집안에 위암이 할아버지가 뭐 위암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위암이라든지 형제 중에 위암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다고 그런다. 그런 사람은 제균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헬리코박터로 인한 소화불량증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다고 다 치료하잖아요. 그걸 다 치료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또 궁금해 하시는 점들 중에 하나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염을 오랫동안 앓으면 그 위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위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염은 대부분은 무슨 위염이냐? 표재성 위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날 술을 과음을 해가지고 속 쓰리가지고 가보면 위험이에요. 또 아스피린 같은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위험이 생겨요. 약 중에 또 관절염 약 이런 약들 오래 먹으면 또 위험이 생기는데 그런 위험은 암으로 안 가는 위험이에요. 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험 중에 위축성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위축성 중간에 있는 건데 점막, 위점막 밑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보여요. 내시경으로 보면 이런 위험은 오랫동안 놔두면 한 10년, 15년 놔두면 한 10% 정도에서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 또 위험을 좀 더 지나가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이 힘든데 이거는 위점막이 마치 장처럼 장의 점막처럼 변한다 해서 장상피처럼 변했다 해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양곱창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양 있잖아요. 양. 그죠? 이 양이 소위 위예요, 위. 예. 근데 이 위벽을 보게 되면 위벽이 현미경으로 보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음식물이 닿는 부위부터 하면 음식물이 닿는 데가 점막층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가 점막 하층, 그 밑에가 근육층, 그 다음에 제일 바깥층이 장막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암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제일 안쪽에 있는 음식물이 닿는 데서부터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암이 생기면 이 깊이로 들어가고 또 옆으로도 이제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이라고 나눠요.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왜 좋으냐? 치료하면 95% 이상 완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초기에 발견하면 암은 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위암이라는 게 언제 어디를 얘기하냐? 이 4개 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4개 층 중에 2개 층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만 들어간 경우, 깊이가 들어간 경우 이거를 조기 위암이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근육층이나 장막층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진행성 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했을 때 예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수술만으로도 혹은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조기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이 되면 수술만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항암 치료는 얘기 들어보셨죠? 항암제 쓴다는. 항암제 치료를 진행성 위암이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암 검진, 우리가 증상이 없어도 막 검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국가암 검진으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시도록 집에 통보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유방암 검진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이 검진인데 국가암 검진. 이 국가암 검진 때문에 지금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수가 많아졌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검진을 왜 위암 검진을 언제 하느냐?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해서 발견하면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는 나이가 40세 이상 되시면 2년에 한 번, 최소한도 2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하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집안에 위암 환자가 있는 그런 집안, 혹은 아까 한번 내시경을 해봤더니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견된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씩 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위암 검진을 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이잖아요. 그죠? 또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조기 위암은 증상이 있질 않아요.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위에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증상이 없더라도 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제는 이 비용도 어떻게 돼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국가에서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암을 이제 예방해야 되는데 위암을 예방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은 어떤 생각해요? 암 안 걸리는 걸 위암 예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암에 아예 안 걸리게 한다고 아무리 주위에도 암이 걸리는 걸 뭐, 그죠? 아까 탄 음식 안 먹고 짠 음식 안 먹는 사람 그렇다고 암 안 걸려요? 암 다 걸려요.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에 있어서 뭐를 우리가 중요시하냐면 2차 예방을 얘기를 많이 해요. 2차 예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초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초기에만 발견하면 암에 안 걸리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95% 이상 완치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증상이 없더라도 하셔라 하는 게 바로 2차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거는 전 암에 가능한 한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위암은 위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관이니까 음식 모르고 제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짠 음식, 태운 음식 이런 음식을 가능한 한 피해라.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기 좋아요. 이거는 위암뿐만 아니고 뭐 고혈압에도 좋고 성인병에도 좋은 거예요. 또 충분한 양의 우유나 유제품이 좋아요. 요구르트 이런 것도 좋은 거로 돼 있고 그리고 담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암의 원인이 있고 위암에도 원인이니까 담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자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원인이고 암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암을 조기암과 진행성 암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무증상,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화불량이니 뭐 속쓰림 뭐 이런 거 복통 이런 증상들은 위암에만 있는 증상도 아니에요. 위궤양 때도 똑같은 증상이고 위염에도 똑같은 증상이고 십이지장궤양도 똑같은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증상은 없다. 그냥 증상이 없을 때 정한 내시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행이 된 환자, 암이 진행이 돼서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 요즘 뭐 속쓰리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내시경하고 검사했더니 4길에 뭐 3길에 수술도 못 했는데 손도 못 댔는데 그런 얘기들 하죠. 왜? 진행성 암 환자도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10%, 20%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가서 검사해보니까 진행성 암으로 발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많이 생기는 이런 나라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혹은 내시경이 꼭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제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해요. 위암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부모가 어머니가 위암이면 어이구 나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 자식도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죠. 위암은 유전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생기는 위암은 물론 유전되는 그런 유전성이 있는 암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하와이의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생기는 암들은 이 유전성 암이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유전성 되는 암이 아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은 집안에 왜 위암이 많아요? 많이 있는 집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 위암이 왜냐면 먹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짠 음식 먹는 집은
그 어렸을 때 식습관이 그렇게 들다 보니까 그 자녀도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식생활 습관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집안 내에 위암이 많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건 유전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꿈으로써 식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위암에 안 걸리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갖고 위암 검진을 하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첩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암 진단, 여기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시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내시경은 직접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병변을 직접 보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단순한 위궤양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제일 좋죠. 그런데다 우리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 내과의 김지연 교수는 우리가 요새 AI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내시경을 가지고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내시경 영상을 통해서 암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해가지고 이걸 좋은 잡지에, 세계적인 잡지에 이걸 논문을 냈다고요.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위 내시경을 보면 암도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생기는 암이, 위암이 다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기위암이 톡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허는 것도 있고, 혹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게 궤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찬가지. 진행위암도 혹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헐고, 어떤 건 푹 파여져가지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다양한 모습의 그 내시경 소견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조금 떼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내시경에 초음파가 달린 걸 가지고 암의 깊이를 안다든지 암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를 보는 이런 검사들 돼요. 특히 이 초음파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왜 어느 때 많이 하냐. 내시경으로 요 위암 병변을 떼낸 조기위암에서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할 때 이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암의 깊이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CT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실이라고 하는데 이 CT를 하는 건 뭐냐? 위암이 위에만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위암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우리가 말로는 전이가 된다고 그러죠. 전이. 예. 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특히 위암의 경우에는 이 간전이가 될 수 있어요. 간에. 이제 이게 간인데 간이 원래는 이 색깔, 요게 허연 색깔이었는데 이거 봐요. 둥글둥글하고 이게 검게 돼 있죠. 이게 다 암이 좀 퍼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건 위벽인데 위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위벽이 원래는 이 하얀 선으로 이렇게 가는 선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내려가는 길을 거의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를 조금만 하면 더부룩해요. 어떤 경우는 꺽꺽거리고 또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부를 보기 위한 좋은 검사가 이 단층 촬영 CT라는 거예요. 또 PET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PET. PET 검사하면 그 값이 되게 비싼데 그거 하면 좋다고 하더라. 전체를 다 안 되더라. 그 PET 검사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PET 검사를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게 고비용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환자에서 다 암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행된 위암 환자에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할 때 배 안에만 보는 우리가 CT를 하면 배 안을 봤지만 배 바깥으로도 퍼질 수 있어요. 위암이 어디로 퍼져? 아까 간에도 퍼질 수 있다고 그랬지만 복막이라고 하죠. 배 안에도 퍼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로도 퍼져요. 또 배 바깥에서 폐로도 퍼질 수 있어요. 또 척추뼈, 골반뼈, 심지어는 뇌로도 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배 바깥에 전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수술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배 안에 수술만 하면 뭐예요? 바깥에 뼈까지 다 가는 걸. 이제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PET 검사를 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위암 하면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위암 몇 기다, 2기래, 3기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암은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요. 이건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들도 1기, 3, 4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 3, 4 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초기 위암이고 2기면 또 진행되고 4기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3, 4기로 나눈다. 1, 2, 3, 4기로 나누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느냐, 암이
주위로 퍼져나가는데 임파선이라고 하는 데로 퍼져나가요. 우리 여성들 같은 게 이제 유방암 있잖아요. 유방암은 어디로 퍼져요? 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퍼져요. 근데 위암은 림프절 어디로 퍼져요?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 임파선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떼어낸 수술을 해서 만약에 위를 떼어내면 위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그걸 현미경으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암의 기수를 정하게 되는데 1, 2, 3, 4기로 나눈다. 위암의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내시경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이 원칙이죠. 수술이 이제 뭐 근본적이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치료해서 치료할 수가 있다. 진행성 위암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수술이 뭐 이건 표준 치료예요. 표준적인 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 후에 항암제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암이 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처음에 수술하기가 조금 수술했다가 암을 놔두고 암세포를 남길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암을 축소시켜서 그러고 이제 수술한다. 자, 어떻든지 간에 조기 위암이건 진행성 위암이건 수술이 제일 중요한데 조기 위암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요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이렇게 암이 아주 초기에 있는 암이 있으면 요걸 이렇게 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이제 하면 거기 있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은 뭐예요? 암이 위 바깥에 있는 임파선을 안 퍼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요건 내시경은 요 위 안에만 했지 위 바깥에는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 바깥에 림프절에 암세포가 가 있다면 위 안에만 제거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건 바깥에서 다 재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관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라도 조기 위암이라도 뭐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이라든지 사이즈가 몇 센치 이내라든지 또 뭐 위치가 또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든지 암의 깊이가 점막에만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라고 전부 다 내시경 시술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요건 나죠? 네. 전 이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술은 그래서 우리가 근치적 위절제술 또 고식적 수술 뭐 이렇게 하는데 근치적 위절제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수술을 하는 거는 완치하려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치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다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면 좋은데 어떤 분들 보니까 암이 많이 퍼졌다든지 근데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을 해. 피를 토해. 제가 얼마 전에 86살 되신 분인데 암으로 해서 출혈이 막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나빠. 근데 가만 놔두면 피 흘려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수술해서 그분은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했다고. 이제 그런 수술. 또 암이 위를 꽉 막았어. 내려가는. 식사를 못 해요. 위가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그냥 위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못 먹어. 먹으면 토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완치는 안 되더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줘서 삶의 질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고식적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위암이 있다가 위가 뻥크가 나 터져. 복막염이 돼가지고 뭐 고통이 심하고 배 안에 다 염증이 생겨.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면 폐혈증에 빠져서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수가 있어요. 암의 완치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고식적 수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위암 수술이라는 건 위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고 떼어내기만 하면 돼요? 안 되지. 이제 붙여놔야지.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문합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술에는 개복수술. 이거는 지금까지 뭐 100여 년 전부터 가장 이제 표준적인 수술은 개복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요걸 구멍을 조금 몇 개를 내서 하는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조기 위암, 암이 초기인 환자들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는 개복 수술이 아직까지는 표준적인 수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위를 떼어내는데 위를 얼마만큼 떼어내느냐 하는 거는 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뭐 많이
초기면은 조금 떼내고 암이 좀 많이 진행되면 많이 떼내고 이러진 않아요. 암이 아무리 많이 진행됐더라도 암의 위치가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부분적으로 떼내. 그렇지만 암이 초기라 하더라도 암이 위에 위쪽에 있으면 위를 100%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 위를 얼마만큼 떼내느냐 하는 거는 암의 진행 정도가 아니고 암이 위치한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를 부분 절제를 하면 뭐 붙이고 난 떼어내기만 하면 안 되니까 식사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외과 의사가 자기의 경험이나 지금까지의 그 뭐 치료 결과나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또 환자의 나이라든지 전신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를 100% 제거하는 경우는 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식도하고 소장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이 만약에 위에 암이 있으면 암의 주위에는 이런 임파선들, 림프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이리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위만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고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을 다 같이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결국 환자의 나중에 애후, 다시 말해서 재발 여부나 생존 여부, 먼 미래의 생존 여부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 의사의 수술 술기 혹은 경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제 이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치료 성적을 얘기할 때도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수술, 최상의 수술, 정말 좋은 수술, 정말 그런 수술은 뭘 의미하느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줄이고 또 암 환자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암이 재발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발률이라든지 생존율 이런 것들이 좋은 최상의 수술이라고 하는 걸 하면 결국 이런 생존율이 높아질 거고 또 삶의 질도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에 있어서는 가장 관건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수술 직후의 합병증, 후유증, 그 다음에 나중에를 보면 암의 완치 여부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수술 방침은 예전에 제가 코에 줄을 안 넣었어요. 코에 원래는 그 수술하면 코에 줄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콧줄 뭐 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콧줄을 넣지 않았어요. 세계 이것도 최초예요. 그 다음에 제가 1997년부터 이 환자 수술한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무통분만하는 산부인과 수술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위암 환자들도 그러면 배 수술하는 거니까 무통마취를 하자 해가지고 무통마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복 수술하면 상처를 크게 열고서 하면은 환자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상처를 크게 내서 하면 외과 의사는 되게 편하죠. 수술 시야가 좋으니까 확 열어놓고 수술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나 의사는 편하나 환자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또 거기 상처에 염증 생기고 합병증 생기죠. 또 장유착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죠. 그래서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15cm로 줄인 거예요. 제가 이것도 2003년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고서 15cm 내지는 13cm만 상처를 내고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까지 다 한다고. 모든 수술을. 그리고 수술한 후에 우리가 배에 심지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 심지를 넣지 않고 이제 이런 걸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최초로 해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그 의사들이 이제 그 참관하러 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500명 이상이 왔다 간 거예요. 일본 의사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최초로 한 것이 이제 1989년부터 칼이나 가위로 쓰지 않는, 메스를 쓰지 않고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전기 소작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거로 수술하면서 태우면서, 그러니까 이 미세한 혈관을 지지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을 거의 내질 않겠죠. 그래서 수술 시야가 좋으니까 수술 시간도 빨라지죠. 그래서 수술을 되게 2시간 이내에 다 수술이 끝난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술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수술하면서 암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수술하면 그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배 다른 부위에 가서 또 증식을 하고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이 상처를 가리는 운드 프로텍터라 가지고 이 가리는 걸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수술하고
수술 중에 이 위암 병변은 이렇게 테이프나 타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가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수술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면 노타치 기술이라고, 노타치 테크닉.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할 때 요 수술하는 부위만 이렇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다 가리고 수술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세계적인 암센터라고는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팅 암센터나 뭐 이런 데 일본에 가보면 얘네들이 막 수술하면서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렇게 수술한다고요. 그런 걸 보면 끔찍하다고요. 아까 얘기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하니까 수술 중에 출혈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수술 시간 깨끗한 수술을 하니까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환자의 입원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대개 일주일 이내에 다 퇴원한다고. 특별한 합병증 없으면 뭐 5일 만에도 퇴원하고 6일 만에 퇴원하고 7일 만에 퇴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다른 의사들이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의사들이 와가 일본 사람들이 3주 정도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와서 일주 만에 퇴원하는 걸 보고 자기는 쇼크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위암의 치료에 전략이 있어요. 이제 원칙적인 치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암이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갔느냐, 또 임파선을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 표준수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복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복수술이 대부분은 개복수술이 필요해. 그렇지만 이제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 있는 거는 아주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이런 경우에 축소수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사기암인도 옛날에 사기암은 다 포기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항암제도 좋아지고 뭐 표적 치료제가 생기고 면역 치료제가 생기면서 사기암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해서 암을 축소시켜서 수술한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요. 주위에 있는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에서 진단을 받고 사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한 환자들 중에 거기서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암이 줄어들어서 와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해서 저희 이제 같은 팀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우리 베스트 팀이라고 하는 이 팀에 있는 내과 의사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를 해서 암을 줄이면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의뢰를 하면 제가 수술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술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병원의 전략은 뭐냐면 암의 진행 정도가 얼마나 진행됐느냐 또 환자의 지금 여러 가지 전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결정되고 치료의 방법이 결정된다. 그래서 흔히 하는 건 표준 수술이지만 축소적인 수술도 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항암제의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예측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서 작년에 란셋 온콜로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잡지에 세계적인 잡지에 우리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아까는 개복 수술이면 미세 수술, 침습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복강경 수술. 이 복강경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조기 위암을 대상으로 하지만 점차 앞으로는 좀 확대는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점이라고 하는 건 복강경 수술은 구멍을 몇 개 너댓 개 뚫고서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구멍을 넣으니까 환자의 고통이나 통증을 많이 줄인다 하는 게 중요한 장점이에요. 로봇 수술도 결국은 원리는 똑같아요. 이 구멍을 조그맣게 뚫고 복강경은 기구가 들어가서 하고 로봇은 바깥에서 조정을 하지만 로봇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 수술도 조기암에서 현재 하는 거고 점차 확대는 되겠지만 단점은 좀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 안에서 개복을 했던 복강경을 했던 로봇을 했던 배 안에서의 수술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 수술한다고 해서 복강경을 수술하는데 수술을 림프절을 덜 떼어낸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된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성 위암에서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의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저희 팀에서 한 게 아까 얘기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효과를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걸 개발했어요. 이것이 란셋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실렸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위 기능을 살리는 뭐 축소 수술, 맞춤형 항암제, 뭐 이런 그 위암 치료했던 그 표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또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가 또 위암에서는 진행성 위암에서는 수술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에 종양내과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항암 치료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팀에 그분들이 결국은 위암을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기수만 가지고 항암 치료했다면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표적 치료제라는 것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치료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존의 치료에 안 들었어.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런 경우에 어떤 병원이 중요한 거냐면 새로운 치료, 더 신약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신약 임상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 병원에서는 뭘 하냐면 아직까지 시판이 안 돼 있는 그런 약의 그것이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가 나왔고 실험실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없는 그런 것이 다 검증된 약을 임상 그 시판되기 전에 하는 그런 그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아주 약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종양내과 팀에서는 이러한 다기관 다국적 신약 임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이제 쭉 시대적으로 보면 이 암이 아까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도 하지만 또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없어도 이제 이게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조기 위암이 점점 늘어나 이 노란색을 보면 점점 올라가고 2009년대 전체 위암 환자 중에 거의 60%가 조기 위암이에요. 최근에는 한 70% 이상이 조기 위암, 10명 중에 7명은 초기에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성 위암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기 위암이 증가하다 보니까 위암의 치료 성적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 과거에 93년도부터 2016년까지 쭉 보면 기간별로 점점 치료 성적이 좋아져서 5년 생존율이 70% 이상이 됐어요. 이거는 위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에서도 검진을 우리가 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암들도 대장암, 갑상선, 뭐 폐암, 유방암도 대부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예후가 안 좋은 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폐암, 간암, 특히 췌장암, 담낭암 이런 암들은 아직까지는 치료 성적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암들이 아직은 극복해야 될 우리가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위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그 유방암 이런 경우는 아주 치료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 우리 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보면 이게 87년부터 1999년, 과거에 비해서 최근 2000년부터 2007년 이렇게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 2019년이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같은 기수라 하더라도 1기는 치료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2기, 3기, 4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75%에서 86%, 40%에서 55%, 10%에서 15% 이렇게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행성 위암에서.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수술도 표준화를 해서 수술의 방법이 같이 그 공유를 해서 같은 병원에 있는 제 제자들이나 제 동료들이 같은 그런 그 수술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진행성 암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치료하고 뭐 항암제 쓰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팀이 움직여서 우리가 그걸 다학제라고 그러는데 이 다학제 팀이 움직여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진행성 위암에서 치료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5년 생존율도 과거는 80년대, 90년대는 65%였다면 지금 2000년 초반에 치료 성적이 78.7%로 이렇게 아주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과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이건 이미 이제 공인이 된 건데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 위암 치료 성적이 5년 생존율 76%라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치료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의사들이 일본에 가서 위암을 공부하러 갔어요.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병리 의사도 마찬가지, 내과 의사도 일본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2000년, 90년대 말 2000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와요.
그만큼 우리가 의학 수준이 특히 위암에 있어서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 작년에 그 란셋이라는 잡지에 세계 한 80개국, 한 100개국의 그 치료 성적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위암과 대장암의 치료 성적이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 성적. 간암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대만이 치료 성적이 좋은 걸로 돼 있고, 식도암은 일본의 치료 성적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유방암, 혈액암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치료 성적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병원마다 치료 성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이제 그 공인화된 거예요. 뭐 식도암이나 췌장암 다 마찬가지. 역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치료 성적이 좋겠죠. 1년에 예를 들면 500명을 수술하는 병원하고 1년에 10명을 수술하는 병원하고 치료 성적이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병원 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우리나라 전체 병원들의 치료 성적을 보면 역시 경험이 많고 또 좋은 의료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치료 성적이 훨씬 기관별로 보더라도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암 치료에 대한 그 평가, 기관에 대한 암 치료를 하는 병원들에 대한 평가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1990년대는 어때? 명의의 시대. 그래서 뭐 명의가 누가 있느냐 하는 거.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명의 시대라 그러면 2000년대는 병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0베드가 되는 병원. 그래서 빅4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시잖아요. 그 4개 병원 해서 뭐 세브란스를 비롯해서 뭐 아산병원, 삼성, 서울대학병원 뭐 이런 병원들 뭐 얘기하시고 빅5 그러면 또 카톨릭 뭐 병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00년대는 규모의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 2010년대는 시스템의 시대. 다시 말해서 한 의사가 아니고 이 팀이 어떤 그 다학제라고 하는 진료를 잘하느냐. 그 팀이 얼마만큼 같은 철학을 갖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는 병원이 중요한 병원이 됐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 우리가 그 맞춤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뭐 일반화됐는데 환자의 병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환자의 체력, 환자의 나이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제 2020년대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병원이 연구를 안 하는 병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연구가 같이 동반된 그런 병원이 이제는 이 병원의 이 위암을 이끌어가고 각종 암을 치료하는 데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고 파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 이것이 총망라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총망라된 그런 병원이 결국은 좋은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위암센터 아까 이제 우리 베스트 팀이라고 했는데 이 팀이 뭐 외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진단부터 잘해야 되니까 영상의학과도 중요할 거고 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아까 펫 사진, 펫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판독을 잘하는 이런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의학과의 팀, 또 현미경을 잘 보는 팀, 뭐 영양팀 이렇게 여러 그 이 팀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결집을 하고 하나의 구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강남 세브란스 위암 클리닉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 앞에 보였던 그 인물들을 봤지만 이 개개인이 최고의 우수한 그러한 그 의료진으로 구성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개개인으로 그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한 팀이 돼서 전체가 아우러지는 그런 팀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접근,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이러한 그 팀이라고 하는 게 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학제를 하고 그리고 맞춤 치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맞춤 치료의 프로토콜을 개발도 하고 그걸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 및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많은 그 의사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앉아서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실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 진료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팀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 위암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진행성 위암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대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